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숙면을 위해서 로어 읽기, 이전에 했던 것부터 이어서 읽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 진위 여부를 파악하긴 어렵지만 약간의 으스스한 느낌을 주는 이야기들을 보통 로어라고 하고요. 일본발 도시전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합니다. 제가 최근에는 도시전설들을 모아놓은 책을 읽고 있는데요. 1000페이지가 넘어요. 거긴 이제 아주 유명한 도시전설들을 다 모아놓은 책입니다. 거기에도 이제 나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도시전설이나 전래동화나 잠언 같은 말들이 진위 여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냥 그게 어떤 이야기인지가 더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성만 따지지 말고 재밌게 즐겨보자. 그런 시간 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산골 마을에는 목을 매다는 나무라고 불리는 오래된 소나무가 있다. 과거에 그 나무에서 4명의 사람이 목을 맸다고 해서 그렇게 이름이 붙여졌는데, 마을을 찾은 어느 한 남자가 왜 나무를 자르지 않았는가? 라고 노인에게 질문했고, 노인은 태연하게 지금 목 매는 나무가 벌써 3번째야 라고 대답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산골 마을에 자살 명소 같은 그런 나무가 있었다는 거죠. 자꾸 이제 막 목을 매버리니까 사람들이, 그런 안 좋은 기운이 있는 나무라면 진작에 잘랐으면 됐지 않느냐, 뭐 이런 식의 말을 누가 했는데, 노인이 태연하게 이제 말하는 게 벌써 이게 3번째 나무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도 뱉고 두 번째도 뱉다는 거죠. 근데 3번째를 지금 있는 것도 사람들이 자꾸 그냥 맨다는 거지. 노력을 안 했다는 게 아니라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목을 매단다.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글쎄요, 그런 특유한 느낌을 주는 나무일 거란 생각을 하진 않아요. 그걸 봤을 때 뭔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나무는 아니었겠죠. 근데 기묘한 느낌을 주는 곳들은 있는 것 같아요. 꼭 이런 명소가 아니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뭔가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저기라면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누군가한테는. 일전에도 이제 알아봤지 않습니까? 그 일본의 유명한 후지산 인근에 있는 그 뭐였지? 기억이 안 나. 무슨 가하라 산지였는데, 거기는 이제 실제로 매년마다 100명 정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발생한다는 명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런 아우라가 있는 장소들은 있는 것 같다. 뭔가 음울하고 무서운 느낌이 드는 곳은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남자가 상해 사건으로 체포되었다. 남자는 무죄를 주장했지만 피해자의 피가 묻은 나이프가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결국 남자에게는 유죄 판결이 내려졌고 사건은 마무리가 되었다. 하지만 이상한 것은 나이프에 묻은 피에는 뱀의 DNA가 검출되었다고 한다. 라고 하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상해를 입힌 사건이 발생해서 범인으로 유추된 사람이 체포를 당하게 된 거죠. 왜냐면은 그 피에 묻어있는 DNA가 그 남자를 지칭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범인으로 특정해서 잡게 된 겁니다. 근데 자긴 막 억울하다 아니다 막 그랬는데도 일단은 범인으로
여겨져서 잡혀가게 됐는데 그 나이프에 묻어있는 DNA가 뱀의 DNA였다. 그럼 그 사람은 뱀이 사람의 형태로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어떤 일을 저지른 것인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뭔가 이상하죠. 뭐랄까, 나이프에 묻은 피의 DNA가 그러면은 사실 범인의 그게 아니라 당한 사람의 DNA라는 건가?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뭐 으스스한 얘기인데, 사람이 동물로 변하거나 동물이 사람으로 변하거나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전 세계 곳곳에 다 있는 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나라도 이제 구미호 관련된 전설이 옛날부터 있었고, 물론 뭐 중국발이다라는 말도 있긴 하지만 그런 전설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영국 쪽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늑대인간 관련되어 있는 전설들이 계속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공유된 어떤 개념을, 물론 어디서 이어져 내려온 걸 수도 있지, 그게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 돼가지고 그 나라에 맞게끔 바뀐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 유사한 생각을 한다는 거잖아요.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런 게 재밌어요. 옛날에도 비슷한 걸로 말씀드린 적은 있는데 제가 한번 교수님한테 대학교를 다닐 때 질문한 적이 있어요. 이제 언어학 교수님이었는데, 제가 영문학과니까 교수님, 우리나라 말로 꿈은, 밤에 꾸는 꿈도 꿈이고 미래에 되고 싶다라는 것도 꿈인데, 일본도 동일하게 유매가, 밤에 꾸는 꿈도 유매고 뭐가 되고 싶다 할 때도 꿈이 유매입니다. 같은 단어거든요. 근데 한국이랑 일본은 문화권이 한자 문화권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어떻게 미국도 똑같을 수가 있느냐 라는 말을 물어봤어요. 왜냐면 영어로도 드림이 잠을 잘 때 꾸는 것도 드림이지만 미래를 꿈꿀 때도 드림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드렸어. 교수님이 나보다 훨씬 많이 아시는 분이니까. 그랬더니 아주 흥미로워 하시더라고요. 약간 잘못 자칫했으면은 대학 원생이 될 뻔했습니다. 하여튼 간에 교수님이 되게 흥미로워하면서, 본인도 확실하진 않지만 추상적 개념은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동일하게 문화권과 다르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다, 이런 말씀 하셨어. 꿈은 누구나 영국 사람도 꾸고 미국 사람도 꾸고 한국인도 꾸니까 동일하잖아요. 이제 그게 이제 미래에 벌어질 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왔나 봐,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게 이제 공통되게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쨌든 간에 동일하게 유사하게 동물이 사람으로 변하거나 사람이 동물로 변하는 그런 것들이, 이런 얘기들이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다는 거는 되게 흥미로운 얘기인 것 같아요. 여튼 간에 뭐 그렇습니다. 진짜라면 되게 으스스한 얘기죠. 피해자가 뱀이든 피의자가 뱀이든 뭐가 됐든 간에 뭔가 고개가 갸웃해지는 그런 얘기니까요. 마흐무드님께서는 아라보도 그렇다고요? 그래요? 아라보도 잘 때 꾸는 꿈이랑 미래에 되고 싶다의 꿈이 같은 단어인가 보군요. 여튼 간에 그래요. 궁금하잖아, 왜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멘의 이맘 야후야 왕은 점쟁이에게 그림에 그려지면 죽는다 라는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일절 자신의 초상화를 그리게 한 적이 없었다. 그러나 왕과 면회한 외국인 화가가 기억을 바탕으로 왕을 빼닮은 초상화를 그리게 되었다. 이 초상화는 왕의 에피소드와 함께 미국의 어느 신문의 인기 칼럼란에 게재되게 되었다. 그 직후 예멘에서 쿠데타가 발발했고 야후야 왕은 암살되게 되었다. 그 신문의 코너 이름은 믿거나 말거나 라고 전해진다, 라고 합니다.
아니, 하지 말라고 그렇게, 물론 그 그린 사람은 몰랐을 수도 있지. 여튼간에 옛날에 예멘에 왕이 있었는데 점쟁이한테 자네 모습을 그린 어떤 그림이라도 발생하게 되면은 자네가 죽게 될 걸세, 이런 식의 말을 하니까 왕이 이제 벌벌 떨면서 내 인생에서 절대 초상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신신당부를 하고 여태까지 평생을 살아왔는데, 외교와 뭐 담합 같은 걸 하기 위해서 외교관을 맡게 된 거지. 근데 그 사람이 보통 그런 일들이 발생하면은 그림으로 남기잖아요. 우리나라도 통신사 뭐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그린 풍경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려지게 됐고, 그 내막을 몰랐던 사람이 그래서 신문에 투고를 하게 됐고, 그 이후로 여지없이 사망을 하게 되었다, 암살되게 되었다, 뭐 이런 식의 얘기입니다. 우연의 일치겠지만은 상당히 으스스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죠. 박성진님께서는 되게 그럴듯한 유추를 해주셨습니다. 얼굴이 알려졌기 때문에 암살각이 나온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말씀을 또 해주셨는데, 야, 그것도 맞는 말이네요. 그럴 수도 있겠다. 특정이 돼버리잖아, 초상화를 그리면. 근데 그 당시에는 사실 뭐 사진이 있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데, 그런 식으로 그림으로 그려짐과 동시에 암살의 어떤 각이 보였을 수도 있겠네요. 그럼 상당히 좀 무섭다, 으스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능성도 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1988년 여름, 벌레를 잡으러 간 아이들이 이상한 벌레를 잡아왔다. 벌레의 외형은 전신이 검고 수 센티미터의 구형으로 나무의 수액을 빨아들이고 있었다고 한다. 아이의 부친이 대학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조사하기 전에 벌레는 죽어버렸다. 이윽고 벌레를 해부해보니 벌레의 몸 안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곤충 채집이다 뭐다 하면서 이제 야 해가지고 잡아온 건데, 아빠 이것 좀 보세요, 잡아왔어요, 했는데 너무 이상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뭐 사슴벌레도 아니고 뭐 이런 이상한 뭐 지네도 아니고, 검고 길고 뭔가 수센티미터의 구형 같은 느낌으로 나무의 수액을 빨아먹고 있는 익숙한 느낌의 벌레가 전혀 아닌 거를 애들이 잡아오게 된 거지. 그래서 대학교에다가 조사를 의뢰하게 됐는데 이미 받기 전에 죽어버렸고, 벌레는. 그래서 이제 처음 보는 벌레니까 한번 해부를 해본 거죠. 근데 벌레 안에는 이상하게도 텅텅 비어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벌레가 일단은 많은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고 뭔가 혐오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일단 다리가 더 많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생김새 같은 것들도 뭔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생명체들은 보통 단단한 재질의 밖에 있는 건 거의 없잖아. 물론 피부가 단단하다고 하면은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벌레나 이런 친구들은 이제 갑각류 같이 뭔가 딱딱한 애들이 많으니까 그런 재질감이 주는 뭔가 이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익숙하지 않은 벌레가 어딘가에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런 종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잖아. 그러니까 이런 류의 얘기가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기괴한 것은 그 벌레를 해부했더니 아무것도 없이 텅텅 비어있는 그런 벌레였다. 도대체 무슨 벌레였단 말인가 에서 오는 기괴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랑은 좀 별개지만요, 제가 옛날에 벌레를 보면은 들었던 생각이, 그러니까 어렸을 때니까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사람이랑 동일하게 뭔가 구조가 돼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저 작은 개미들도 해부하면은 안에 뇌가 있고 갈비뼈가 있고 오장육부가 있고 뼈가 있고 막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개미를 해부해보고 싶었어. 머리를 한번 갈라보고 싶었어. 그 안에 내가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두개골이나 뇌의 형상 같은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근데 제가 좀 벌레 잡는 걸 좀 되게 싫어하고 그래가지고 차마 실행으로 옮기진 않았지만 어렸을 때 그런 이상한 생각을 했던 적은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 조그만한 것들이 그 안에 막 뭐가 다 있을 거라 생각하니까 되게 신기하잖아. 그래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랑은 또 다른 얘기지만은 아기들은 실제로 그렇잖아. 저 조그만한 거에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고 뼈가 있고 손가락도 막 뼈가 다 있고 막 올망졸망한 그런 크기인데도 그 안에 다 신체를 구성하는 게 다 들어있다는 생각을 하면은 항상 좀 신기해요. 아이들을 보면은. 아주 갓난쟁이 애들을 보면은 그런 좀 신기한 거는 지금도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한번 읽어볼게요. 1958년 우크라이나의 산중에서 신원불명의 남녀가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첩보 활동으로 의심했던 당국에 의해서 그들은 구속되게 되었지만 신문 중에 전원이 사망하게 되어서 어떤 것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단지 그들 모두 팔에 기하학 모양의 문신이 새겨져 있다는 점뿐이었습니다. 소련의 붕괴 후에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그 문신의 모양은 가축의 육질 등급과 유사하다는 의미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뭐지? 아까 그 뱀 이야기랑 좀 유사한 것 같기도 하고요. 1958년에 우크라이나 산중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남녀가 발견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자식들 뭐 첩보원들 아냐? 싶어가지고 잡아가지고 신문을 하게 됐는데 그 신문 과정에서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는 바람에 정확히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할 수는 없었지만 팔에 뭔가 문신 같은 게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익히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주는 문신은 아니었고 알 수 없는 무늬의 문신이었던 겁니다. 근데 소련이 붕괴된 다음에 밝혀진 자료에 따르면 그 문신의 모양이 가축들의 등급을 찍는 뭐 A뿔 뭐 이런 식의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거랑 유사한 뭔가 의미의 문신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것도 사람이 동물로 변해버린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들기도 하고 하여튼 좀 뭔가 묘한 느낌을 주죠. 뭐였을까? 그게 바로 로어입니다. 로어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게 로어예요. 아시겠죠? 여튼 뭐 그런 이야기였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중국의 어느 한 미술관에는 작가 미상의 미래의 눈이라는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단순히 유화 물감을 이용한 사람의 눈이 그려진 그림입니다. 유화 물감이라 사물이 비춰질 리가 만무하지만 이따금씩 그림의 검은 눈동자에 관람객의 모습이 비쳐 보인다고 하는데 그것을 목격한 관람객은 짧은 시일 내에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불길한 이야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짧은 시일 내에 죽는가를 알기 위해 이 작품을 관람하러 온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미술관에는 이제 미래의 눈이라고 하는 작품이 걸려 있는데 누가 그렸는지는 알 수가 없어. 어쨌든 엄청 큰 그런 그림이었겠죠. 사람의 눈이 크게 그려져 있는 그림이었던 겁니다. 물론 유화를 이용했기 때문에 비출 리가 없지. 유화는 약간 좀 탁한 색감이기 때문에 그래서 비춰질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큰 그림의 동공 속에서 검은 그림의 동공 속에서 자신이 어떤 식으로 죽는지에 대한 그런 묘사를 가끔 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본 사람들은 다 죽는다더라
그런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찾는다 라고 하는 로어였습니다. 예. 이거랑 유사한 얘기들은 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얘기들은 사실 죽음과 연관된 게 아니라고 해도 내가 어떤 식의 미래를 맞이할 것이다라는 식의 걸 보여주는 투영체가 있다라는 거는 신화에도 제법 나오는 것 같고요. 다른 여타 미디어들도 꽤 많이 다루는 것 같아요. 유사하게 현실이 아닌 환상을 비춰준다는 점에서는 이제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거울 있죠? 무슨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기억나는 분이 있으시다면 좀 띄워주세요. 그게 이제 마법사의 돌이라는 해리포터 1편에 나오거든요. 그 교장실 같이 되게 꼭대기 탑에 숨겨져 있어. 덮어놨단 말이에요. 무슨 벨벳 융 같은 재질로 그 거울을 가려놓은 거죠. 근데 그냥 거울인데, 그리고 자기가 그냥 가장 원하는 걸 보여주는 그냥 거울이에요. 그 거울 앞에 서면은 그 사람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보여줘. 다른 사람은 그게 보이지 않아요. 자기 자신만 그런 투영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데 왜 그걸 이제 교장의 지휘 아래에 가려놨느냐? 사람들이 그 거울을 보면은 넋을 잃고 계속 보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실제로 하진 않고 내가 잘 돼가지고 초인기 스트리머가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든지, 그걸 자꾸 보고 넋을 놓고 보고 있으니까 초거대 스트리머가 됐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보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위험이 돼버리니까 이제 봉인을 해놓은 거죠. 교장이 탑 같은 데다가 소망의 거울이라고 합니까? 어쨌든 그런 거울이래요. 되게 으스스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그걸 봤을 때. 근데 주인공인 해리는 그 거울에서 뭘 보냐면은 부모님이 같이 옆에 서 있는 걸 보여줘요. 릴리 포터랑 제임스 포터 부모님이 해리를 가운데에 두고 약간 자랑스럽게 이렇게 어깨를 좀 어루만져주는 그런 모습을 해리가 본단 말이야. 그러면서 되게 엄청나게 큰 위안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슬프기도 한데 그거가 정말 잘못되면은 진짜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그것만 보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화 보면서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매체에서도 그렇게 다뤄지는 경우가 있고, 이거랑 아주 유사한 얘기가 이제 팀버튼 감독의 빅피쉬라는 영화에도 나옵니다. 거기에는 어떤 한 동네에 아이들한테 도는 소문이 있는데 어떤 노파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노파가 한쪽 눈을 제 안대로 가리고 있는데 되게 낡은 집에 혼자 살고 있는 노파인 겁니다. 근데 그 노파의 한쪽 눈은 유리로 되어 있는 유리눈인데 그걸 보게 되면은 내가 미래에 어떻게 죽는지를 보여준다더라 라는 식의 괴담 같은 이야기가 그 동네 아이들한테 돌고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애들이 처음에 그 집에 찾아가서 내 미래를 보게 해주세요 하면서 눈을 보여달라는 그런 원정대를 떠나는 그런 얘기로 처음에 빅피쉬란 영화가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주인공인 사람이 있었는데 걔는 이제 그걸 안 보겠다고 하지. 난 내 미래는 내가 개척할 거고 내 최후를 보는 건 재미없다. 이런 식으로 그 꼬맹이가 아주 당차고 떡잎부터 그냥 아주 올곧은 대단한 녀석이었다는 거를 영화에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가 처음에 나옵니다. 빅피쉬란 영화는 정말 명작입니다. 제가 정말 손에 꼽는 명작이고요. 첫 번째는 부동의 1위인 제 마음속에 쇼생크 탈출이고, 빅피쉬는 한 3위, 4위는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는 영화니까 혹시 안 보신 분들 계신다면은 제 말 믿고 예고편도 보지 말고 스틸컷도 보지 말고 그냥 보세요. 미친 영화니까요. 전 개인적으로 팀버튼 감독의 최고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로네님께서 자막을 싫어하는데
빅피쉬를 더빙해 주시면 볼게요. 크크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좀 연습을 좀 했던 적도 있어요. 그 특정 장면을 제가 너무 좋아해서. 제 이름은 에드워드 블룸이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명대사가 있거든요. 언젠가 좀 기회가 닿는다면은 더빙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빅피쉬는 이미 국내에서 더빙이 된 작품입니다. 거기 이제 에드워드 블룸 주인공 역할로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 도가니에서 교장 선생님 역할 나오신 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분인데 갑자기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요. 그분께서 주인공 역할 하셨어요. 좋아요. 넷플릭스에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더빙으로 있습니다. 대단하죠? 다음 이야기입니다. 2001년 미국. 길을 걷던 S씨와 그의 친구들은 처음 보는 폐가를 발견했고 왠지 모를 호기심에 이끌려서 폐가에 방문하게 되었다. 폐가를 탐방하던 도중 S씨의 친구 중 한 명이 숨겨져 있는 지하 통로를 발견하고 지하 통로에 들어가 보게 된다. 하지만 어째 지하 통로의 끝은 보이지 않았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었다. 2분쯤 내려왔을까? 어디선가 고통스러운 비명이 메아리처럼 울렸고 S씨와 친구들은 겁을 먹어서 허겁지겁 지하 통로 위로 올라와서 폐가를 빠져나갔다. 며칠 후 S씨와 그의 친구들이 다시 그 폐가를 찾아왔을 때 이미 폐가는 철거되고 없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폐가를 가게 됐는데 으스스하고 하지만 동시에 재밌죠. 도파민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야 얘들아 이것 봐. 지하 통로가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이런 쪽들은 우리나라처럼 아파트가 주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주택들이 보통 주가 되는 그런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으니까. 근데 지어진 지 꽤 된 집들은 보통 지하에 벙커 같은 걸 마련하는 곳들이 꽤 많잖아요. 그 당시에는 옛날 당시에는 최근이었겠지. 세계대전도 있었고 핵무기의 위협도 있었기 때문에 지하에 그런 숨겨진 장소를 마련하는 일들이 그다지 찾아보기 어려운 일들이 아니었으니까 그런 곳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발견하게 돼서 다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야 뭐냐 끝도 없다 계속 들어간다 야 하면서 들어갔는데 어째 끝이 안 보여. 계단으로 계속 내려가는 거야. 내려갔는데 점점 내려갈수록 더워지는 느낌이 들고 뭔가 지구의 깊숙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뭔가 기묘한 느낌이 들었는데 저 밑에서부터 하악 하는 기괴한 비명소리가 메아리 쳐서 들리니까 애들이 겁을 먹어서 허겁지겁 막 주랭랑을 쳐가지고 달려나왔다는 거죠. 며칠 후에 그 폐가에 다시 한번 가보자 싶어서 갔더니 그 폐가는 오간데 없이 아주 깔끔한 상태로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갔던 그 폐가는 도대체 뭐였단 말인가? 그리고 그 아래에서 들렸던 그 비명소리는 과연 무엇이었단 말인가? 라는 데서 오는 기괴함이 있죠. 아마 그 아이들처럼 선발대로 들어갔던 다른 사람들이 깊숙이 계속 들어가다가 뭔가 변을 당해서 기괴한 비명소리를 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이거랑 뭐 유사한 건 아니지만은 SCP가 있거든요. 제가 그 SCP를 안 다루는데 그 이유가 있진 않고요. 그냥 처음에 SCP 재단 해가지고 뭐 SCP-081 막 이런 식으로 코드네임이 붙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 가상의 그런 설정인데 전 세계에 있는
미스터리한 일들이 발생하는 곳 혹은 특정한 어떤 대상체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걔네를 그냥 날뛰게 놔두면은 전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SCP라고 하는 그런 단체에서 걔네를 다 하나하나를 개별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 설정을 가지고 있는 이제 미스터리한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되게 재밌었거든, 그게? 되게 좀 신박했어요, 되게. 그리고 그걸 주제로 약간 팬메이드 게임 같은 것들도 꽤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었는데 해가 가면 해가 갈수록 잼민이 친구들이 그런 걸 좋아하는 약간의 뭔가 그런 아이들이 약간 뇌절처럼 가다 보니까 밸런스가 파괴됐어. 그러니까 제가 좀 안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약간 유치한 느낌이 좀 있거든요. 처음엔 진짜 무서웠어. 처음에는 울고 있는 그 천사상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그 영드 중에서 그 닥터 후 있죠? 거기에 나오는 에피소드를 따가지고 만든 것 같은데 어떤 천사상이 있는데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울고 있는 석고상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석고상이니까 뭐 당연히 그냥 그런가 보다 이러고 있는데 그 석고상이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언제 움직이냐? 아무도 그 석고상을 안 볼 때라는 거예요. 그 남들이 뭐 다 자거나 그럴 때, 그 석고상에게 모두가 눈을 두지 않을 때, 그 석고상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모르겠는데 움직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계속 그 석고상을 누가 보고 있어야 돼. 한 명은 무조건. 그래야만 걔가 안 움직여. 왜냐면 걔가 움직이면은 위해를 가하거든요. 사람을 죽인다든지 어떤 기괴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처음에 이렇게 가리고 있단 말이야, 분명히. 근데 누가 눈을 잠깐 떼가지고 걔를 안 보고 있잖아? 그럼 뭔가 내려 있다든지 손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 게 이제 SCP의 처음에 컨셉으로 많이 나왔어요. 누군가는 꼭 보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SCP 재단에서는 그 대상체를 돌아가면서 한 4명 정도가 교대 근무를 하면서 꼭 걔를 보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구 평화를 위해서 한다는 거지. 근데 뭔가 타이밍이 어긋나거나 해가지고 한 명이 잠깐 눈 감는 타이밍을 잠깐 어긋나게 하면은 이제 그 탐사 조사원들이 단체로 사망한다든지 뭐 그런 식의 얘기가 있었거든. 재밌잖아. 그 중에 그 SCP 그것 중에 하나가 끝없이 내려가는 계단이 있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하나 중에 뭐가 있냐면은 어떤 계단이 있는데 특정한 장소예요. 근데 그 계단은 계속 내려가는 거야. 끝이 없어요. 무슨 돌벽 같은 계단이거든? 그리고 어두워. 아주 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아주 깜깜한 곳이에요. 그래서 탐사하러 가는 대원들이 꼭 후레쉬 같은 걸 꼭 비추면서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예요. 근데 내려가도 끝이 없어. 근데 내려가다가 어느 한쪽에서는 뭔가 소리가 난다든지 뭔가 특정한 물건이 발견된다든지 그런 식의 얘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의 뭔가 미스테리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SCP 얘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끝없이 내려갈 수 있는 어떤 알 수 없는 미스테리한 공간이 있다라는 거는 뭔가 그 점이 주는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얘기도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랬고요. 생각해보면 되게 으스스하기도 하네요. 다음 이야기입니다. K씨는 점쟁이로부터 자신이 초승달에 베여서 죽는다는 예언을 들었습니다. 그는 허무맹랑한 말이라서 웃어 넘겼지만 며칠 후 밤길을 걷다가 난데없이 건물에서 떨어진 커다란 물건에 직사하게 되었습니다. 떨어진 물건은 거대한 거울로
무수히 깨져버린 파편들이 초승달을 비추고 있었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네요. 이거는 로어로서 아주 적합한 얘기인 것 같아요. 오늘 봤던 로어 중에서 가장 로어의 성격과 걸맞는다. 근거를 알 수 없지만 봤을 때 뭔가 헛웃음이 나기도 하고 굉장히 잘 짜여져 있는 그런 구성의 얘기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유사한 일들이 꽤 많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일들이 실제로 발생한다는 건 아니고 책이나 영화나 이런 데에서 뭔가 미래를 예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조건 피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사실은 다른 것 유사한 일이 벌어져서 사망하게 된다는 이런 뜬금없는 초승달에 베어 죽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달이 어떻게 지구로 떨어져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 초승달 모양의 간판에 깔려 죽는다든지 뭐 그런 식의 어이없는 그런 끝맺음을 하는 얘기들이 꽤나 있는 걸 보면은 이런 류의 구성이 상당히 도시전설로 걸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나중에 도시전설 책을 지금 읽고 있거든요. 그게 1000페이지짜리 책이라서 좀 긴데 그거 한번 좀 읽어드리면서 도시전설의 특징이나 이런 걸 한번 좀 다뤄드릴게요. 지금 간략하게 잠깐 말씀드리면은 간결성이 있습니다. 도시전설들은 간결해요. 그리고 그 기승전결이 상당히 깔끔하다. 복선이 깔리고 회수되는 게 아주 완벽하다. 그러니까 얘기에 군더더기가 없다는 겁니다. 짧고 간결하고 불필요한 말들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촐하게 얘기가 끝나버려서 거기서 오는 기괴함 혹은 그것이 자아내는 뭔가 으스스함 이런 게 도시전설이 갖춰야 되는 요건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분은 아주 유명한 분이시고 미국에서 도시전설만 40년 정도를 모아가지고 왜 40년 동안 그런 얘기를 모으신 건지 모르겠어. 근데 이제 전승학이나 뭐 그런 거를 좀 연구하시는 분이었겠죠. 여튼간에 그분께서 정리한 그 조목조목 따져놓은 그런 리스트가 있거든요. 도시전설이 갖춰야 되는 그런 거. 근데 이 이야기가 아주 완벽하게 딱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튼간에 뭐 그렇습니다. 혹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책 제목이 도시전설의 모든 것이란 책이에요. 무슨 부른반드 얀 뭐 이런 저자분께서 지으신 건데 이미 그런 류의 도시전설 책을 한 열몇 권은 내신 분이고 도시전설의 개념을 좀 정립하시는 분입니다. 여튼간에 그렇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트럼프 카드를 만지고 있던 A씨는 문득 누군가가 자신을 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시선의 근원을 찾지 못했던 그는 기분 나빠하면서도 이내 자신이 들고 있던 패로 고개를 돌리는데 그의 손에 들린 4장의 킹 그림이 모두 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공포스러운 이야기였다. 야, 이거 무서운데요? 오늘 읽은 것 중에서 제일 무섭다. 그죠? 왜냐면은 보통 이제 킹, 퀸, 잭 뭐 이런 카드들이 왕, 신화, 여왕 뭐 이런 그런 그림이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대칭을 이루고 있는 인물의 그림이죠. 보통 옆으로 돼 있습니다. 칼을 들고 있거나 뭐 이런 식으로 옆으로 돼 있는데 게임하는데 뭔가 어디선가 막 시선이 느껴지는 거야. 누가 보고 있나? 뭐지? 누가 있나? 근데 없어. 느껴질 만한 데가 없단 말이야. 뭐 게임이나 해야겠다 이러고 이제 카드를 보고 있는데 그 왕들이 이러고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무서운데요. 사실은 이 박성진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데 만약에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패에 킹이 4개가 들어온 거면 4카드거든요. 4카드로 킹이 들어오면 거의 무적의 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이었다 이러면은 왕들의 시선이 느껴지고 나발이고 올인 바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패입니다.
여튼간에 그런 으스스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게임이었다고 해도 으스스하죠. 포카드 뽑았으면 소름 한번 쫙 돋을 수밖에 없죠. 여튼 그렇고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여우 괴담은 단지 요괴의 장난이나 기묘한 경험담 등으로 전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끔 드물게 여우 괴담은 스파이를 가려내는 일종의 테스트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실히 남을 홀리는 말재주, 다양한 변장 능력, 미인계 등의 일화를 봤을 때 납득이 가지 않는 것도 아니긴 합니다. 라고 하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옛날부터 여우 괴담이라는 식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여우가 사람의 모습을 해서 뭐 누군가를 홀렸다더라 뭐 이런 식의 괴담으로서 여우 괴담이란 말을 쓴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우 괴담이 사실은 스파이를 가려내기 위한 일종의 테스트라는 식의 말로도 쓰이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테스트가 왜 여우 괴담으로 불리느냐 했을 때, 전래동화나 이런 데에서 여우가 장난을 치는 그런 수준이 사람을 완전히 홀려버리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어떤 유사한 말로서 여우 괴담이 쓰이기도 한다는 데서는, 이거는 로어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은 스파이가 있겠지만 옛날에 냉전 시대고 정보를 더 얻기 어려웠을 때는 스파이가 되게 많았다고 하잖아요. 그 무서워. 뭔가 그 국가에서 주도해서 다른 나라로 사람을 숨겨서 보낸다는 그런 과정 자체가 되게 무섭고, 도대체 어떤 식의 공부를 할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되게 으스스하기도 하고, 에이 그게 뭐가 무서워 할 수 있는데, 과거에는 실제로 그런 사람을 보냈다는 거에 대해서 무서움이 오는 겁니다. 어떤 다른 나라의 어떤 정보를 얻거나 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식으로 훈련을 해서 누군가를 보냈다는 게 기괴하지 않아요? 국가가 주도해서 했다는 게 으스스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개 중에는 뭔가 되게 요상스러운 일들도 꽤 많이 있어서, 러시아에서 무슨 친선 선물 같은 걸로 시계를 줬대요. 미국인가 어딘가에다가. 그래서 보통 그런 거는 다 이제 혹시 안에 뭐가 들었나? 이런 거 막 다 한번 검침을 해보잖아.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더래요. 그러니까 뭐 위치 추적기나 뭐 그런 것들이 다 없다, 안전한 물건입니다 해가지고 벽에 걸어놓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내부의 정보가 새나가는 것 같아. 그 물건을 받은 다음부터 뭔가 정보가 새어나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근데 저건 나무로 되어 있는 그런 조형물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다 체크를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저건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고 다른 뭔가 수신기를 심었나 보다 해가지고 막 방을 뒤졌는데 아무래도 없더라는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조형물 안에 뭘 진짜 직접 심은 건 아닌데 뭔가 전파의 파동을 일으키는 그런 재질로 되어 있는 게 들어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유사한 걸로 치자면은 우리 뭐 블루투스 이어폰을 쓰지 않습니까? 그걸로 통화할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걔로 전화를 받는 건 아니잖아. 휴대폰이랑 연결되어 있는 걸 통해서 얘를 전화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 그런 식의 기능을 하는 거를 그 기술을 박아가지고 넣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검사를 해도 안 나온 거지. 그 기계가 안에 들어있는 건 아니고 그 유사한 주파수 같은 걸 얘가 잡아내는 송신기에 불과했으니까 얘는. 근데 아주 기초적인 물건으로만 만들어서 잡히질 않았던 거야 그게. 근데 실제로 그런 정보를 주고받기 위한 걸로 줬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실제로 옛날에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정보전이
활발하게 발생했던 때에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식의 뭔가를 했다는 거. 타국의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 지금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식 밖의 행동들이 자행됐다는 게 상당히 무서워요. 여튼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게 막 원래 영어 이름으로 더싱 막 이런 거였는데 검색을 해도 안 나오네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닷가에 사는 소라 껍데기를 귀에 들이대면 청아하고 맑은 바다의 소리가 납니다. 그러나 수많은 소라 껍데기들 중에서 드물게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라고 하는 로어입니다. 무서운데요, 이런 거는. 이제 사실은 이제 별건 아니고 소라 껍데기가 아니더라도 어떤 뭐 컵이나 이런 걸로 해도 다 똑같은데 이렇게 막혀있는 혹은 밖에가 조그만하게 구멍이 뚫려있는 그런 걸 귀에 갖다 대면은 뭔가 쏴 하는 느낌이 나니까 마치 바다의 소리를 얘가 머금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바다의 소리를 담은 껍데기야 귀에 갖다 대면은 소리가 난단다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 많이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가끔 개 중에는 비명소리가 들리는 그런 소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진짜 사실은 소라 껍데기가 바다의 소리를 들려주는 매개체를 하고 있는데 어떤 껍데기들은 바다에서 누군가가 사망을 하거나 어떤 일을 겪어버려서 비명소리가 나는 그 소리를 담고 있는 소라 껍데기도 있다. 여기서 오는 뭔가 짧은 기괴한 느낌이 있는 얘기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무서운데요. 오늘 들은 것 중에 제일 무섭습니다. 이게.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세상에 자신이 전혀 쓸모가 없다고 느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입버릇처럼 나는 전혀 쓸모가 없으니까 사라지는 게 좋겠다라고 말했던 그는 어느 날 친구 앞에서 입고 있던 옷가지만을 남기고 연기처럼 호련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늘이 그의 꿈을 들어주기라도 한 것일까? 라는 짧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난 진짜 쓸데가 없어. 나는 사라지는 게 나을지도 몰라. 이런 식으로 입버릇처럼 자기를 자책하던 한 남자가 있었는데 친구랑 같이 여느 때랑 똑같이 뭐 말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던 사이에서도 여느 때랑 똑같이 그 사람이 나는 왜 이렇게 쓸데가 없을까? 난 사라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어. 라고 했는데 그 순간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만 남기고 사라락 하면서 먼지가 돼서 연기처럼 날아가 버렸다는 그런 로어였습니다. 가능성이 있다고 보진 않지만 으스스한 느낌이 있죠. 정말 신이 그 말을 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약간 인체 발화의 느낌도 있기 때문에 으스스합니다. 과거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도시 전설을 할 때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인체 발화 사건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몸이 타버렸다는 이야기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의구심을 가졌는데 전 세계 곳곳에서 그런 식의 사람의 몸이 갑자기 불타버리는 눈 깜짝할 새 보는 눈앞에서 몸만 타버리고 옷은 남아있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다라고 해서 그 사건의 진위를 한번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옛날 영상을 보시면 되는데 요약을 하자면 대다수 그렇게 인체 발화로 사라졌던 사람들이 흡연자였다는 점, 그리고 그 당시에 만취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점에서 아마 술을 많이 진탕 마시고 평소랑 똑같이
담배를 피우려고 불을 붙이는 사람들이 본인도 모르게 담뱃불을 붙이다가 졸아버려서 그 재가 어딘가에 떨어져서 매개체를 하고 있는 어떤 걸 통해서 타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인체 발화로 남겨진 게 아니냐라는 케이스가 꽤 있었고, 혹은 인체 발화라고 알려져 있는 사건들 중에서 많은 사건들은 사실은 주장만 그런 식으로 타버렸어요 라고 하고 자기가 죽인 다음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 시체를 불태워 죽여버린, 그리고 그 이후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같이 있었는데 그 주인분께서 갑자기 불타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불가능하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왜냐면은 신체에서는 그렇게 발화점을 유지할 만큼의 구성 원소가 없고, 그리고 그렇게 불에 잘 탈 수가 없다. 애당초에 화상을 입더라도 이게 불이 안 꺼지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살이 늘어붙거나 그런 식인 거지, 몸이 매개가 돼서 불타는 건 쉽지가 않다. 그런 결론이 났죠. 그렇기 때문에 거짓이었다. 하지만 그런 유사한 얘기들이 전 세계 곳곳에 많이 있었다는 점에서 으스스한 그런 도시전설이었습니다. 이것도 유사한 얘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V씨는 어느 날 밤 자신의 고양이가 누군가와 격하게 싸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슨 영문이지 궁금해하면서 거실의 문을 연 그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거실에 걸어두었던 그림 속에서 나온 신사가 그의 고양이와 싸우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고양이에게 바짓가랑이를 물려서 난처해하던 그 신사는 V씨와 눈이 마주치자 들고 있던 지팡이를 챙길 새도 없이 그림 속으로 뛰어서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 지팡이는 고양이의 장난감으로 요긴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로어였습니다. 기괴한데요. 그죠? 제가 이전부터 누누이 강조했던 좋은 괴담은 이미지가 떠오르는 괴담이다. 그 조건에 아주 부합하는 그런 괴담이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자고 있었는데 밖에서 자기가 키우던 고양이가 뭔가 싸우는 소리가 막 들리니까, 이런 소리가 들리니까 뭐야? 뭔 소리야? 싶어가지고 이제 영희야 왜 그러니? 하면서 나갔는데 그림 속에서 뭔가 나와 있는 신사가 그 집 고양이랑 싸우고 있었던 거죠. 고양이는 이제 낯선 사람이니까 경계를 해서 싸우고 있던 건데 아주 기괴한 장면이겠죠. 실제라면은. 그래서 그 신사가 고양이한테 붙잡혀서 난처해하고 있는 그 사이에 움직이는 사람, 그 집 주인을 보게 된 겁니다. 하면서 자기 정체가 들키면 안 되니까 재빨리 그림 속으로 다시 주량량을 치는 과정에서 지팡이를 놓쳐버렸다. 근데 그 지팡이는 현세에 남아서 지금도 요긴하게 고양이의 장난감으로 잘 쓰고 있다는 그런 기괴하게 끝나버리는 로어였습니다. 저는 로어나 도시전설들이 이렇게 끝나는 걸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런 밑도 끝도 없는 엔딩 있죠? 지금도 그 고양이의 장난감으로 지팡이가 잘 쓰이고 있다. 이런 식의 해피엔딩. 우짜동동 해피엔딩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이가 없어가지고요. 등간에 그랬고요. 이런 식의 뭔가 묘사들, 그림이 사실은 움직이고 있다라든지 그런 거는 정말 이런 걸 다룬 영화는 끝도 없죠. 우리나라 영화도 전우치가 있죠. 전우치는 이제 우리나라의 도시전설 같은 그런 전설 중에 하나의 인물인데 뭔가 돌을 닦고 있는 그런 인물이 요술을 막 부리는 장난꾸러기 조커 같은 역할, 코리안 조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물로 나오는데 영화 전우치에서는 이제 강동원 씨가 미친 그런 말도 안 되는 얼굴로 이제 요술을 막 부리는데요. 그 영화에서 전우치가 많이 쓰는 게 그림 속으로 들어가거나 그림 속에 있는 인물이나 이런 걸 빼오거나 뭐 그런 식의 모습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주로 쓰는 요술이거든요. 그렇기도 하고 아까도 말했던 그런 해리포터에서도 움직이는 그림이 나오죠. 거기는 이제 신문도 그렇고 다 움직이는 그림들이야. 그래가지고 유명한 거는 이제 기숙사에 들어가는 그 기숙사 방에 그림이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그림처럼 생겼는데 그게 문인 거예요. 기숙사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백작 부인 같은 사람이 부채질을 막 하면서 막 있는단 말이에요. 패스워드 이러면 이제 비밀번호가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들어가려는 사람은 학생은 비밀번호를 말해야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문이 끽 열리면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해리포터를 보면서 되게 무서웠던 거는 그 어디였지? 아즈카반의 제수인가? 거기에 나오는 거였나 모르겠는데 그 어느 날 해리포터의 그 움직이는 그림들이 이제 그 세계관에선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들 각자만의 생활을 하면서 또 나름대로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사라져버린 거야. 그림은 그대로 있는데 그림 안에 있는 인물들이 어딘가로 도망을 갔거나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추적을 하기 시작한 거지. 이 인물들이 어디로 갔는가? 왜 뒤에 숨어 있는가? 이런 식으로. 근데 너무 무서운 무언가를 봐버려서 그림들도 숨었다. 이런 식의 얘기거든요. 되게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그게. 왜냐면은 그 그림들은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사물인 것도 있지만 시리즈 내내 계속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였는데 어느 날에 너무 무서운 걸 봐버려서 그림들도 숨어버렸다라는 그런 컨셉이 되게 기괴하게 저한테 좀 느껴졌던 기억이 납니다. 박성진님께서는 러브크래프트의 소설에서도 그런 소재가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러브크래프트는 크툴루 신화를 소재로 공포 같은 소설을 쓰는 분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사실은 그분 책을 읽어본 거는 한 권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좀 안 읽어봤어요. 제가 공포 소설을 읽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진짜 어 제가 옛날에 읽었던 추리 공포 소설이 하나 있는데요. 히가시노 게이고 작가의 가면산장구 살인사건이란 책이 있거든요. 야, 이게 진짜 공포 영화는 아무것도 아니야. 공포 소설을 한번 읽기 시작하면은요. 공포 영화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왜냐면은 공포 영화는 제시되는 이미지가 있고 제시되는 영상이 있잖아. 그 정도까지만 무섭거든요. 근데 공포 소설은요. 끝도 없어요. 이 공포가 각자 받아들이는 사람의 개체마다 그 크기나 이런 걸 가늠할 수가 없을 정도로 커질 수도 있고 일상생활을 위협하는 그런 매개가 되기도 하거든요. 되게 기괴했던 기억이 나요. 책들이 가지고 있는 매력은 그런 거인 것 같아요. 내가 상상하는 대로 얼마든지 그 모습이 바뀔 수 있다는 거. 되게 무섭게 봤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 군대에서 그런 류의 추리 공포 소설들을 많이 읽었거든요. 진짜 나는 아껴가면서 읽었어, 책을. 사람들이 책을 아껴서 읽는 일들은 거의 없잖아요. 책은 읽기가 싫은 것이니까 보통. 근데 군대에서는 너무 재밌어가지고 내가 책을 아껴가면서 읽었어. 아, 이거 오늘은 여기까지만 봐야 돼. 너무 재밌으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책은 진짜 내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너무 훌륭한 그런 영화보다도 심지어 더 내 삶을 더 크게 와닿는 그런 매체였던 것 같아요. 여튼간에 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랬고 다음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김 씨는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돌려보던 중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절벽을 배경으로 하고 찍은 사진에 있을 리가 없던 하얀 형체가 같이 찍혔기 때문이다. 사진 속의 하얀 형체는 신난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고 있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디 여행을 갔다가 사진을 내가 어떻게 찍었나 한번 싹 보고 있었는데 분명히 절벽을 찍고 있었기 때문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어떤 하얀 형체가 뭔가 자기를 찍기 때문에 신나는 것처럼 어떤 멋진 포즈를 짓고 있는 그런 절벽 사진이 같이 찍혔다. 라는 점에서 으스스하긴 하지만 신나했다면 된 거 아닌가? 신나했다면 나도 좋고 찍힌 그 형체도 기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로어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오늘의 마지막 로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쉬우실 텐데 이렇게 아쉬울 때 박수 칠 때 떠나야 그것이 로어이니까. 마지막 로어 오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잊혀진 과거나 전생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 과거가 궁금했던 Y씨는 최면술사를 직업으로 하는 친구 A씨에게 찾아갔고요. 자신에게 최면을 걸어달라고 했습니다. 이내 최면 상태에 돌입한 Y씨. A씨가 Y씨에게 과거에 대해 묻자 Y씨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날개 달린 사람이 나를 밀쳤어. 라고 하는 로어입니다. 보통 이제 전생을 체험하게 되면은 내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식으로 뭐 죽음을 맞았고 그런 걸 또 알 수가 있으니까 궁금해서 이런 뭐 최면술사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장난 삼아서 야야 나 전생 체험하고 싶어, 나 전생 체험 좀 하게 해주라 해가지고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레드 선에서 자 지금 뭐가 보이나요? 라고 했는데 날개 달린 사람이 나를 밀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알 수 없는, 도대체 무슨 전생이었을까가 궁금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글쎄 뭐였을까요? 지금 제가 잠깐 떠오르는 거는 디아블로 3의 얘기가 좀 타락해버린 천사 이제 티리엘이 좀 떠오르는데요. 원래 천사였던 사람이 천사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인간계에 떨어진 그런 얘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혹은 뭔가 큰 잘못을 저질러서 뭔가 신화 속의 인물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천상계에 있던 사람이 너무 큰 잘못을 이 A라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밀어버린 게 아닌가, 천사마저도 그 사람을 처벌케 한 아주 잘못된 뭔가 일을 저질러서 사망하게 된 게 아닌가, 그런 전생을 겪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글쎄 뭐였을까 싶긴 한데, 옛날에는요 이런 전생 체험이나 최면 같은 얘기가요 무조건 나왔거든요, 텔레비전에. 그래서 누구누구의 최면을 해가지고 전생에 뭐 했는지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하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았어요. 왠진 모르겠어요. 근데 다들 믿었다? 그거를? 야, 전생에 누구누구는 뭐였대? 막 이런 식으로. 근데 뭐 어째 죄다 독립운동가였대. 다 유관순이고 다 뭐 안중근이고 뭐 다 그래요. 눈앞에 이토 히로무미가 보여요. 막 이런 식이죠 보통. 아니면 내가 만세 삼창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대본이 어느 정도 있겠죠. 잘은 모르겠지만
아니 전생이면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이야기만 나와야 되는데 어찌된 게 다 똑같은 얘기만 나오니까 사람들이 보통 상상할 수 있는 정도의 얘기만 나와버리니까 거짓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사람이 최근에 뭘 봤느냐에 따라서 잠재의식에 남겨져 있는 그런 영상이나 그런 것들이 보여져 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일견 들긴 해요. 근데 유튜브에요. 자가 최면 거는 영상 같은 거 되게 많은 거 아세요? 자가 최면 검색하면 나와요. 혹은 뭐 자각몽을 꾸는 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루시드 드림을 위한 자가 최면 영상들이 꽤 많거든요. 저도 한번 옛날에 시도해 본 적이 있습니다. 대충 뭐냐면요. 그 보통 괴담이나 도시전설에서 말하는 어떤 묘한 단계가 있어요. 잠이 오고 있는 그런 단계 있죠.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죠? 주무시기 전에 이 느낌은 잠이 올 느낌이다. 조금만 더 이 상태가 유지되면 자겠다 싶은 그런 단계가 있잖아요. 그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자가 최면의 키포인트는 그겁니다. 잘은 기억 안 나지만 보통 그런 식이었어요. 누워서 온몸의 힘을 다 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워있을 때에도 어딘가에는 힘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어깨나 무릎이나 뭐 이런 팔꿈치 이런 데가 누워있는 자세에서도 뭔가 힘이 들어가 있을 수 있단 말이야. 그거를 의식하고 다 풀어야 돼요. 온몸에 힘이 쫙 풀려있는 그 상태에서 호흡을 이런 식으로 아주 규칙적으로 쉬어야 됩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이미지를 떠올려야 되는데 보통은 그런 식이죠. 넓고 푸른 초원을 떠올리세요. 하늘에는 푸른 그런 것들이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고 구름이 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부터 몸이 붕 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의 몸이 이제 반수면 상태, 반최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의식이 몽롱하잖아. 좀만 더 있으면 잘 것 같으니까. 그 상태에서 누군가가 계속 말을 거니까 당신은 뭐였나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나조차도 무의식한 어떤 거기서 오는 단어들을 그냥 내뱉는 거예요. 자기 전에 사람이 비몽사몽할 때 말하는 말이니까 뭐 뇌를 거의 거치지 않고 나오는 말들이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보통 하는 질문들이 이제 뭐가 보입니까? 전생에 뭐였나요? 이런 식이니까 자기가 떠오르는 거 그냥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전생이었다라고 했을 때 떠오르는 미디어나 이런 데에서 말해주는 것들이 전생이면 보통 독립운동가였다더라 뭐 이런 식이니까 그런 얘기를 본인이 기억하고 있었으면은 그게 나왔겠지. 아니면은 본인이 떠올렸을 때 전생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베이직한 그런 어떤 상식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나왔겠죠. 저도 시도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안 돼. 그게 웬만한 걸로는 잘 안 되고요. 제가 봤을 때는 가위를 잘 눌리는 분일수록 그런 거를 잘 할 확률이 높습니다. 여튼간에 뭐 그랬고 이거랑은 좀 별개의 얘기입니다만 아로네님께서 잠이 안 와서 수면 영상 찾다가 본 것 같다는 말씀 하셔가지고 떠오르는 건데 저도 이제 잠을 잘 안 올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통은 좀 잘 자는데 극한으로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핸드폰 때문에 그래 내가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잠이 안 오니까 잠이 좀 잘 오는 그런 영상 같은 걸 좀 틀어놓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뭐 비 오는 영상, 뭐 젠틀레인, 뭐 2 hours 막 이런 거, 혹은 뭐 모닥불 타는 영상 이런 것들을 좀 틀어놓고 잠을 청할 때가 있었는데 한 번은 그걸 튼 거야. 뭐라고 하지? 무슨 보울인데, 그러니까 공명을 일으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종 같은 건데 그릇이에요. 약간 놋기 같은 그릇인데 거기를 테두리를 어떤 부드러운 천류나 그런 걸로 이렇게 쓰다듬어요. 이렇게 쓰다듬으면은 테두리가 공명 소리를 일으키면서
이런 거를 일으키는 거인 거죠. 그 영상을 틀고 잤어요. 제가 언제 한번. 싱잉볼. 맞아요. 싱잉볼인가 보다. 그걸 여러 가지 해가지고 뭐 되게 고음도 있고 저음도 있고 막 그런 식의 볼을 계속해서 누가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 보통 그게 이제 명상 같은 거를 할 때 그런 특정적인 주파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좀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주파수를 명상이나 요가를 하거나 뭐 그럴 때 많이 해놓죠. 그러니까 나도 당연히 되게 마음이 안정되네 해가지고 틀어놓고 잔 거야. 근데 그날 내가 가위에 눌렸어요. 몸이 안 움직이는 거야. 근데 내가 귀신을 믿는 타입은 아니기 때문에 귀신을 보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걸 틀어놓고 잤다가 이제 가위에 눌린 거죠. 근데 그냥 우연이라 생각했어. 그냥 우연인가 보다 했는데 다음에 또 유사하게 잠이 안 오는 날이 있어서 또 그걸 틀어놓고 잤단 말이야. 또 가위에 또 눌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내가 그 영상을 그냥 안 틀게 되더라고. 그냥 잠이 아무리 안 와도 싱잉볼 그거는 공명 일으키는 그 영상은 그냥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특정적인 주파수가 주는 이상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최면은 아마 그거를 굉장히 잘 이용하는 그런 거겠죠. 전문가 분들이니까. 여튼간에 그렇고 전 최면에 대해서 믿지는 않습니다. 그런 이유로. 그냥 뭔가 사실은 있으면 너무 궁금한 일인데 뭔가 뭐랄까 그런 내면 의식도 결국은 내가 어디서 보고 듣고 한 것들이 발현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실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서 이런 것들을 믿지는 않는다. 하지만 으스스한 이야기였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